마지막 이슈, 마지막 이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이슈가 마지막 이슈인데, 이낙연은 민주주의의 적이다. 뭐 특별한 건 아니에요. 제가 계속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건데, 저는 이낙연이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나쁜 정치인이구나. 이낙연만 그런 게 아니죠. 이낙연 주변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나쁜 놈들이 아니고 진짜 민주주의의 적들이죠. 지금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옛날에 후단협, 노무현을 흔들기 위해서, 그때는 뭐 당대표가 아니었고 대선 후보였는데, 대선 후보였던 노무현을 끌어내리려고 후단협에서 얼마나 개 지랄을 떨었습니까? 근데 명분이 없는 거지. 아니, 경선을 통해서 대선 후보가 됐어. 그런데 선거 질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내려와. 이게 맞아요? 그러려면 경선을 왜 합니까? 역대 최고의 득표율로 당대표가 됐어. 당대표가 되고 황당한 거는, 노무현은 그 당시에 뭐 지지율이 안 나왔다고 쳐. 100번 양보해갖고. 근데 지금 이재명은 지지율도 높고 지난 선거에서 다 압승을 했어. 근데 그만두래. 씨발,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나 참나. 정말 웃음밖에 안 나와요. 웃음밖에. 뭐 이런 경우가 있나. 최근에 조선일보가 중요한 보도를 했는데, 어떤 보도를 했냐. 제가 지난 2022년 12월 5일날 했던 방송이 있습니다. 방송이. 그때 어떤 방송을 했냐면, 대장동 의혹의 시작은 정영학과 이낙연 대선 캠프의 콜라보다라고 2022년 12월 달에 12월 5일날 사무리에서 방송을 했죠. 왜? 당시 남욱이 뭐라고 증언을 했냐? 정영학이 이낙연 측한테 대장동 428억 약정 자료 줬다라는 증언을 했거든. 남욱의 입을 통해 갖고 나온 거야. 정영학이 이낙연 캠프 쪽에 대장동 자료를 줬대. 그런 이야기가 법정에서 흘러나왔죠. 나왔어, 이게. 그럼 뭐야, 이게? 이거 보고, 뭐야? 이걸 보고 우리가 방송한 거지. 뭐야? 그러면 결국 대장동 이야기 흘린 게 이낙연이었어? 시작이? 사실 대장동 관련해가지고는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스스로 얘기를 했어요. 스스로. 이재명이 대장동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원래 가는 곳마다 대장동 사례를 들면서 난 정말 일을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어필을 했어요. 대장동이. 왜냐면 이거 그냥 민간 기업이 갖고 갈 수 있는 이 엄청난 이익을 다 환수한 거 아니야. 한 반을 환수해가지고 이거를 성남시를 위해서 쓴 거 아닙니까? 이거 엄청난 업적이지. 엄청난 업적. 대한민국에서 이런 개발 사업의 이익을 민간에게서 환수해가지고 그 시를 위해서 쓴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 얘기 좀 해봐.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때 처음 하더라도 이재명을 얘기할 때 이재명은 진짜 일을 잘해. 일을 진짜 잘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야? 대장동. 그런 거였거든요. 그런 거였어. 근데 난 진짜로 이 정치가 무서운 게, 언론과 정치가 무서운 게, 그 사람이 가장 큰 무기, 가장 자랑거리를 가지고 그 사람을 공격을 해. 야, 씨발, 이게 뭐야? 예를 들어서 그 처음이 누구냐? 잘 모릅니다, 아무도. 경기경제신문에 박종명 기자라고 있어요. 대장동 사건을 뭐 엄청난 부정부패 사건처럼 첫 보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경기경제신문의 박종명이라는 사람. 조준동이 아니에요. 이 박종명 씨가 우리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야. 경기경제신문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누군지도 몰라. 근데 이 박종명이
이낙연 캠프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기사를 쓴 거죠. 그리고 그 기사를 조선일보 받아갖고 확대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은 누구였냐? 박종명. 기사 내용 한번 볼까요? 박종명 씨한테 익명의 제보자가 제보를 했대요. 지금 막 입소문이 떠돌고 있다. 어떤 소문? 성남의 뜰이라는 회사가 대장동 사업에 진행하는 개발 사업에 화천대유 자산관리회사가 참여하게 된 배경을 두고 그 이변에 이재명의 비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입소문이 떠돌고 있다. 입소문. 그거를 이 기자한테 제보를 한 거야. 익명의 제보자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이 제보자가 이 기자한테 민주당이 더 망가지지 않도록 대선 후보로서 정직한 답변을 기대한다. 민주당이 다시 집권하기 위해서는 후보의 용기가 필요하다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딱 들어보면 제보자가 국민의힘이나 딴 데가 아니고 민주당 관계자네? 라는 생각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이 지금 민주당을 위해서 제보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딱 봐도 이때만 하더라도 이 사람이 정확히 누군지 몰랐어. 그런데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이재명이 이 의혹에 대해서 대장동 이거 지금 이재명이 뒤에서 비호해가지고 민간 기업이 돈 벌게 한 다음에 이거 뒤에서 받아먹은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정직한 답변을 하라. 요구하는 거죠. 마치 이거를 BBK는 누구 것입니까? 라고 같은 질문이라는 거죠. 화천대유는 누구 것입니까? 이거 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기사가 나온 다음에 이낙연이 이 기사를 근거로 이재명한테 공격을 하죠. 뭐라고? 이재명 같은 경우는 대장동은 잘한 일이다. 내가 엄청나게 잘한 일이잖아요. 날 자부심인데. 근데 이낙연이 뭐라고 하냐? 일확천금 사건. 라고 비판을 해요. 그 앞에까지는 비판을 이렇게 안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요 아까 기사 나오기 전후로 해가지고 이낙연이 이제 비판을 하는 거야. 대장동은 일확천금 사건이다. 소수업자가 1100배 이득을 얻은 것은 설계 잘못이냐 아니면 설계에 포함된 것이냐 역대급 일확천금 사건이다 하면서 이재명 네가 지금 설계를 잘못한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이재명 때문에 마치 이재명이 민간기업한테 대장동 이익을 막 몰아준 것처럼 몰아가는 거죠. 이거 누가 한 거냐면 이거 이낙연이 먼저 한 거예요. 이낙연 캠프에서 먼저 시작한 거야. 국민의힘이나 얘네들이 먼저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12월 달에 중요한 기사가 나오죠. 중요한 기사가. 녹취록이 나오는 거야, 녹취록이. 어떤 녹취록? 남욱이 뭐라고 하냐면 정영학이 대장동 다리오 이낙연 쪽에 넘겼다고 들었다 하는 기가 막힌 얘기죠. 정영학 녹취록을 만든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지난 대선 때 이전 대표 측 윤영찬 민주당 의원에게 대장동 자료를 넘겼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다. 이거를 남욱이 말한 거야, 남욱이. 이때 정확하게 이름이 나왔지요. 누구? 윤영찬. 정영학이 윤영찬한테 대장동 관련된 자료를 줬고 윤영찬이 이거를 아까 그 박종명 기자한테 흘린 게 아니냐라고 이걸 보고 나서 의심이 드는 거죠. 당연히 남 변호사는 초기 대장동 관련 내용이라며 428억 천화동인 1호와 관련된 부분 50억 클럽과 관련된 부분을 정영학 회계사의 변호인이 녹취록을 포함해 윤영찬 의원에게 넘겼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누구한테 들었냐는 질문에 남 변호사는 기자로부터 들었다라고 했다. 정 회계사가 윤 의원에게 전달한 내용에는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도 포함되어 있느냐 했더니
그렇다 했다는 거죠. 결국 이걸 보니까 뭐야? 그러면 경기경제신문에서 이 박종명 기자가 이런 기사를 쓴 거, 박종명이 말한 제보자라는 게 이낙연 캠프에 결국 윤영찬이야? 윤영찬? 당연히 그런 의혹이 생기잖아. 그래서 그때 이재명 지지자들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분노했어요. 아, 지금 이렇게 대성동 사건을 만든 게 이낙연 너희구나! 비판을 했더니 그 당시 윤영찬이 아주 난리를 쳤죠. 난리를. 나 아니야! 남욱 변호사가 기자들에게 전해 들었다는 녹취록이나 자료 나는 전달받은 적 없어. 나 아니야! 그래. 나 아니야. 엄청 세게. 그래서 그때, 야, 굉장히 세게 말하는데? 근데 뭐 윤영찬이라고 하는 정확한 증거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러고 끝났어.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막연하게, 대장동 사건은 이 누굽니까? 저 이낙연 쪽에서 먼저 흘린 거다. 정말 나쁜 놈들. 이재명 죽이기의 시작은 이낙연 캠프 쪽에 시작한 거다라고 막연히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검찰이 대장동 사건을 지금 계속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누구를 불렀냐? 이 박종명 기자. 2년 4개월 전에 이재명의 대장동 사건 관련해갖고 그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그 기자를 요번에 참고인으로 처음 불렀어요. 조사를 했어. 이것도 웃기지 않아요? 이걸 왜 지금 조사해? 진작에 안 하고 뭐 했어? 근데 이 기사가 나오는데 취재진에게 뭐라고 했냐? 이 박종명 씨가 이낙연 당시 후보 측의 최측근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 인정을 했어요. 내가 제보받은 거는 이낙연 쪽 사람이야. 최측근이야. 그런데 윤영찬이나 서로는 아니야. 요번에 말했어요. 그러면 분명한 거는 이낙연 캠프 쪽은 맞구나. 그런데 윤영찬하고 서로는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야기를 더 하기 전에 갑자기 조선일보가 이 대장동 이야기를 왜 할까? 이걸 봐야 돼요. 이거 왜 하는 겁니까 지금? 이거 이재명 억울함 풀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쟤네 대장동 수사 계속 하고 있잖아 원래. 근데 하고 있다가 막힌 거 아니야. 대장동 수사하다 보니까 50억 클락에 나와버렸고 50억 클락 돈 받은 거 누굽니까? 이재명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돈 받고 있잖아. 지금 감옥에 누구 있어요? 감옥에 박영수 가 있고 곽상도 감옥에 가 있나요? 지금 들어왔나요? 네. 나왔나요? 얘네들 지들이 받은 거 아니야. 이재명하고는 아무것도 관계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누구도 대장동으로 이재명을 공격하지 않아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이재명에 대한 첫 공격, 모든 공격은 다 뭐였어요? 대장동이었는데 지금 방송 보세요. 이재명하고 대장동하고 지금 연결하는 방송이 있습니까? 없어. 아무것도 없어. 요번에 28일날 통과되는 특검이 김건희 특검이죠. 근데 김건희 특검은 통과되는 거 아닙니다. 쌍특검. 김건희 특검하고 대장동 50억 특검이 같이 통과되는 거예요. 대장동 50억. 이거 누가 패스트트랙 올린 겁니까? 민주당이. 아니, 이재명이 대장동으로 해먹었으면은 이거 국민의힘이 특검하자고 지랄한 다음에 올려야지. 근데 오히려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이 대장동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을 패스트트랙 올려서 지금 240일 기다린 다음에 다음 주 목요일 날 국회 상정해갖고 통과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웃기지 않아?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대장동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해, 지금. 조용하고 있는데, 갑자기 검찰이 대장동 의혹의 첫 보도한 기자를 불러갖고 조사를 하면서, 이거는 이낙연 측에서 흘린 거다라고 말이 나오게 했죠. 이 기사 왜 나온 걸까요? 첫 번째는 지금 민주당 안에서 싸움 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싸움 나게 하려고. 야, 이재명 지지자들, 이낙연이 한 게 맞아요. 더 싸우세요. 그래서 이낙연 아예 그냥 쫓아버려. 신당 만들게 해버려. 그런 분위기 만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 그럼 또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어. 이거 봐라. 지금 조선일보가 민주당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이재명이 이낙연을 품고 함께 가야 된다. 또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난 조선일보가 이렇게 보도한 의도가 너무 뻔해요. 민주당 싸움 나게 하려고 하는 거지. 이재명 쪽과 이낙연 측을 더 대립시키고 싶은 거야. 이재명 지지자들, 사실 이재명 지지자가 아니죠. 민주당 지지자들, 민주당 다수 지지자들이 더 분노해서 저 새끼들 나쁜 놈들이구만, 그런 마음 들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게 뭐? 그 나쁜 거야? 얘네들이 이렇게 안 해도 우린 분노해. 나가면 어때? 난 요번 기회에 이낙연이 그냥 싹 데리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거를 갖고 이간질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 이간질이 없는 거를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고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죠. 이런 기사를 보고 우리가 판단을 잘해야 돼요. 마치 얼마 전에 그 서울의 봄, 손희정 평론가가 서울의 봄을 가지고 남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막 숨이 막혀 말했잖아요. 근데 그 손희정 평론가의 글을 다 보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글이에요. 말 같지도 않은 글. 근데 조선일보가 그 글을 싫고 그 글을 싫으니까 몇몇 사람들이, 야, 조선일보가 이거 그냥 싸움 붙이려고, 이거 괜히 저 내용을 왜곡해갖고 만든 거야. 그러니까 손희정은 괜찮은 사람이야.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조선일보가 보도했다고 해서 조선일보가 보도하면 무조건 반대로 해석해야 돼. 그거 아닙니다. 저는 뭐 이 보도에서 이낙연 쪽에 이런 파렴치함, 이낙연 측의 저 비열함이 더 정확하게 폭로가 됐는데, 이거는 이거대로 받아들여야죠. 조선일보가 보도했으니까 이거는 서 넘어가면 안 돼.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뭐 조선일보의 이번 기사는 환영합니다. 환영. 조선일보가 이번에 이 보도한 이유는 이제 이낙연 측과 민주당 주류 측과 완전히 갈라서게 하려고 하죠. 싸움 붙이려고 하는 건데, 뭐 오케이, 그렇다고 쳐. 그런데 검찰은 이거를 왜 수사하는 거예요? 검찰이 이거를 수사하는 지금 이렇게 이 기자를 불러갖고 재조사하는 게 굉장히 악랄한 이유예요. 악랄한 이유. 정말 나쁜 새끼들. 이게 이재명이 대장동과 관련해갖고 정말 연관이 있냐 없냐 그거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쁜 새끼들. 이 새끼 왜 하는 거냐면, 이거는 또 다른 민주당 죽이기의 그런 시발점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대장동 사건 나왔을 때 그때 민주당에서 진보 지정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윤석열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영 씨의 수사를 무마해줬다라는 보도가 많이 나왔거든요. 기억나십니까? 대장동 가지고 공격하니까 민주당 쪽에서 그렇고 언론에서도 대장동 사건의 첫 시작이 뭐냐? 바로 부산저축은행 사건인데, 그때 담당 검사가 누구였냐면 윤석열이었다. 그러니까 대장동이라는 이런 정말 엄청난 개발 이익을 민간에게 주고는 사건이 아닙니까? 그 사건의 시작이 뭐였냐면 부산저축은행이었다라고 당시 기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얘네들 공격하고 있는 신학림 씨하고 김만배 씨의 녹취록 뉴스타파가 이거를 보도했는데, 이거 가지고 엄청 지랄하고 있잖아요. 그걸 같은 맥락인데, 지금 얘네들은 당시 대장동 사건 기사가 나오는 바람에 그거를 물타기 하려고 당시 민주당 측이, 언론들이 윤석열 후보를 음해하려고 부산저축은행 이 기사를 기획하고
보도한 거 아니냐? 그거 수사하려고 지금 이거 수사하는 거예요. 다시. 진짜 황당한 거죠. 대장동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려고 지금 박종명 기자를 부른 게 아니고, 박종명이 기사 썼을 때 그 기사가 너무 큰 내용이니까 그거를 무마시키려고 민주당이 진보 언론과 짜고 기획해서 윤석열을 부산저축은행과 연관시키는 보도를 내보낸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그쪽을 죽이려고, 그쪽을 파가지고 또 뭔가 이 전국을 만들려고, 사선정국을 만들려고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나온 거야, 갑자기. 보세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금 이걸 또 아마 뉴스타파라든가 연결시켜가지고 또 지랄을 떨겠죠. 내년 총선 전까지는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어떤 일이. 내년 총선, 지금 뭐 총선 지면은 윤석열도 레임덕이지만 한동훈도 끝나는 거거든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맡는 바람에 한동훈도 끝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다음 총선 이기려고 어떤 짓거리 할지를 몰라요. 어떤 짓거리를 할지. 근데 지금 뭔가를 또 꾸미고 있는 거야, 지금. 뭔가를 꾸미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갑자기 왜 지금 대장동 사건이 또 나오지? 의아한데? 하는데 대장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대장동이 중요한 게 아니고 대장동과 연관해가지고 누가 윤석열을 그 당시에 음해했어. 음해했던 주체가 누구야? 민주당 아니야? 진보 언론 아니야? 해가지고 진보 언론과 민주당을 엮어가지고 또 뭔가를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럼 여기서 하나 좀 다르게 넘어가고 질문하고 싶어요. 지금 박종명이가 요번에 얘기했잖아요. 지난 20일에 박종명이가 나한테 제보한 거는 이낙연 측 최측근, 그냥 캠프 사람이 아니에요. 최측근인데 서른하고 윤정찬은 아니래요. 그럼 누굴까요? 저는 거의 90% 이상 확신을 하거든요. 물론 뭐 명확한 증거는 없어. 근데 제가 딱 여러 가지를 비추어 볼 때 이렇게 할 만한 사람은 제가 봤을 때 한 명밖에 없어요. 한 명. 너무 명확하게. 누구냐? 정운현. 내가 이제 좀 해결이 돼. 난 정운현 씨가 누굽니까? 이낙연이 국무총리 할 때 비서실장이었고요. 그리고 이낙연이 대선 캠프 꾸렸을 때 그 대선 캠프의 공보단장이었어. 공보단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공보단장이 하는 일이 언론 관리하는 거예요. 언론 관리, 위기 관리, 소셜미디어 관리하는 게 공보단장이에요. 대외 홍보하는 게 공보단장이라고요. 그러면 당시에 역할로 보나, 그리고 이낙연의 최측근 맞거든요. 나는 여기라고 확신을 해요. 거의 여기라고. 아직 근거는 없습니다. 네. 그냥 딱 정황상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웃긴 게 뭐냐면 이낙연이 대선에서 졌어. 캠프에서. 아니, 경선에서 졌어. 졌는데 그거를 수용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윤석열한테 넘어가. 윤석열을 지지했잖아. 공개 지지. 난 이럴 수가 있어요? 이낙연이 민주주의의 적이다, 나쁜 새끼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니 집 캠프에 있던 사람들 중에 공보단장이 윤석열을 지지했어. 근데 이낙연이 뭐 했습니까? 이 새끼 아무것도 없어. 그냥 저 사람이 그러는 거 내가 어떡합니까? 그런 식인 거죠. 그냥 무책임한 새끼지 진짜. 졌으면 또 나중에는 이재명 캠프에, 대선 캠프에 공동선대위원장 맞지 않았습니까? 맡았으면은 최선을 다해야지. 그럼 자기 캠프에 있던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합류하게 해서 열심히 뛰게 해야지. 그런데 집 비서실장이었고 캠프 공보 단장이었던 정운현이가 윤석열에게 그냥 넘어가는 거 그냥 방관했어요. 모른 척. 이게 말이 돼?
나는 이낙연이 정말 나쁜 새끼인 게 대선 진 거는요. 저는 이낙연 때문에 이낙연 때문에 대선 진 거 겨우 20만 표인가? 25만 표 차로 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낙연이 선대위원장 맡으면서 어떤 짓거리 했어요? 지네 사람들 데려와서 돕지도 않았잖아. 정운영 같은 새끼들 넘어가기만 했습니까? 얘만 갔습니까? 이낙연 지지했던 그 당원들, 이낙연 지지했던 그룹들이 공개적으로 윤석열 지지하는 것도 많이 있었죠. 그것도 당연히 이낙연이 책임져야 될 지점인 거지. 그런데 이낙연이 했던 제일 나쁜 짓이 뭐냐? 제일 나쁜 짓. 당시 윤석열의 가장 큰 리스크는 뭐였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김건희거든요. 김건희였어. 그래서 김건희가 윤석열 대선 운동할 때 한 번도 안 나왔죠. 야,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금 보니까. 아니, 지금 이렇게 김건희 나다니는 거 좋아하고 지 들어가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데 대선 운동할 때 얼마나 나오고 싶었겠어. 얼마나. 근데 한 번도 안 나왔잖아. 한 번도. 한 번도 안 나왔어. 그러면 사실은 그게 윤석열을 엄청나게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예요. 아니, 어떤 사람들은 에이, 대선 후보 경쟁할 때는 좋은 거 해야지. 네거티브 하면 안 되지. 그런데 무슨 말이야. 네거티브도 선거 전략이야. 아주 중요한. 아이, 대통령은 남자가 남편이 하는 건데 부인을 왜, 무슨 소리야. 그럼 부인하면 안 되지. 그 대통령이,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순간 그 부인에게 얼마나 많은 힘들이 쏠리는데 부인을 검증을 안 해. 공무원은 아니지만 부인도 검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 보세요, 김건희. 샤넬, 디올 쳐받고 그런 것들. 이거 김건희 잘 나가고 그런 거야? 김건희가 뭔데? 김건희 남편 보고 주는 거 아니야. 당연히 영부인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지. 그래서 원래는 대선할 때 그 부인 이야기를 막 했어야 돼. 근데 어느 순간부터 못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낙연이가 김혜경 여사를 김건희하고 같은 급으로 만들어버렸어. 같은 급으로. 김건희가 나와가지고 사과했는데 이낙연 그 개새끼가 선대위원장 맡는 조건으로 뭐 했습니까? 김혜경 씨 나와가지고 사과하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언론을 보면은 김건희도 사과하고 김혜경 씨도 사과하고. 그래서 양쪽의 영부인들이 다, 영부인, 이 대선 주자 부인들이 언론에서 사라졌어요. 골 때린 거죠. 골 때린 거죠. 아니, 윤석열은 혼자 다니더라도 이재명 당시 후보 같은 경우는 그 김혜경 여사와 같이 다니면서 선거운동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이낙연 때문에 당시 이재명도 윤석열과 같은 도매급으로 딱 몰리면서 둘 다 부인은 문제가 있네. 그런 식으로 만들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낙연이에요. 개새끼. 그러면서 지 지지했던 지지자들, 지 모셨던 사람들은 국민의힘으로 넘어가거나 윤석열 지지하게 만들고. 나 진짜 이 크리스마스 날에 이제 내가 욕을 해야 돼. 씨. 정운현 씨는 제가 가장 경멸하는 스타일의 인간이에요. 진짜 경멸하는, 구역질하는. 내가 왜 구역질하냐면 정운현 씨는 여러분 좀 아십니까? 정운현 누군지? 이 사람은요 굉장히 점잖은 사람이에요. 점잖은 사람. 그리고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의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뭐 서울이나 김종민이나 그런 인간들하고는 사실은 결이 다른 사람이야. 나 그래서 놀랬어. 그래서 내가 사실은 나 이 사람 좋아했거든요. 정운현 씨가 쓴 책들이 많지요. 정운현 씨가 주로 쓴 책들이 어떤 책들인지 아세요, 여러분? 정운현 씨가 쓴 책들이
이 사람이 주로 어떤 책들을 썼냐면, 제가 책을 안 가져왔나? 가져왔을 텐데. 이런 책들. 조선의 딸, 총을 들다. 이게 우리나라 여성 독립운동가들 24명을 조명한 글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이렇게 묶어갖고 나온 책은 없어요. 이게 거의 최초야. 이 책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친일파의 한국현대사, 안중근과 사람들, 풀어서 본 반민특위 재판 기록, 그리고 강우규, 이런 거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특히 그 친일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연구하고 그 친일 분자들에 대해서 분노가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라니까요. 이 사람이 엄청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무슨 또라이라든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평생 본인이 연구하고 써온 책들이 뭐냐면 독립운동, 그리고 저 친일파들에 대한 분노, 막 그런 거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윤석열을 지지를 해, 씨발. 근데 내가 웃긴 거 뭔지 아세요? 그래, 그 당시에는 윤석열을 몰랐으니까 했다고 쳐. 근데 여러분, 윤석열이 대통령 된 다음에 한 짓들이 뭡니까? 어떤 짓을 했어요? 강제징용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굴욕적인 반역사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까? 아마 류 라이트도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정운현 씨 페이스북을 계속 보고 있거든. 이 사람 이거에 대해서 반성 한마디도 없어요. 씨발. 이러면 됩니까? 한마디도 반성이 없어. 지가 그 당시에 이런 걸 모르고 실수했다, 그건 나의 문제다라고 한마디 안 해. 윤석열 집권 지금 거의 2년 돼가는데 2년 돼가는 이 시기 동안 나라 꼴이 개판이 됐어. 그런데 뭐 경제 그 문제를 떠나가지고 역사의식도 개판이죠. 이렇게 개판인 역사의식을 윤석열이 지난 1년 8개월 동안 만천하에 다 보여줬거든. 근데 이 사람은 이런 역사의식이 있는 사람이고 그걸 가지고 평생 연구하고 글 쓴 사람인데, 그럼 지가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씨발. 한마디 반성이 없어. 한마디 반성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너무 실망스러워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정말 구역질나. 겉으로는 엄청 점잖고 항상 옳은 얘기해. 항상 겸손하고 옳은 얘기, 바른 얘기 하는데 하는 짓거리 보세요. 나중에 이런 인간들이 나라를 팔아먹는 거예요. 이런 인간들이. 실제로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변절한 인간들 많이 있죠. 우리가 민족대표 33인 얘기 많이 하잖아요. 3.1운동 때 민족대표 33인. 그 33인 중에 한 반은요 다 친일로 돌아섰어요. 그 사람 많잖아. 민주화 운동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이 독재 정권과 군부와 합한 사람 많이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 똑같은 인간이지. 앞으로 정운현 씨가 어떤 글을 쓸지 한번 일단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지금 본인이 써왔던 것처럼 친일 그런 반민족주의자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글을 또 쓸 수 있을지. 그런데 제가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이 정운현 씨가 윤석열 지지할 때 어떤 글들을 썼냐, 지지한 이유, 이게 진짜 골 때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합니다. 자기는 이낙연의 총리시절 비서실장이었고 이낙연 캠프의 공보 단장이었다 얘기를 해. 그러면서 경선을 치렀는데 결과가 참담했대요. 참담했대. 민주당은 4.4 5.입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를 최종 당 대선 후보로 확정했대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분노한다는 거야.
사실은 이게 진짜 문제 있는 거야. 이게 진짜로 이 이낙연과 그 일당 새끼들이 민주주의에 제가 적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 아, 정말 사람이 아닌 새끼들이에요. 4.4.5입? 4.4.5입이 뭐예요? 4.4.5입이? 4.4.5입? 개새끼들. 4.4.5입이라는 게 딱 보면 알겠지만은 뭡니까? 이재명이 당시 경선에서 이길 수 없는 거를 마치 굉장히 뭔가를 꼼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반민주적인, 마치 이승만이 4.4.5입 해갖고 뭡니까? 헌법 개정 했던 것처럼 이렇게 반민주적으로, 반헌법적으로 뭔가 잘못해가지고 이재명이 당대표 된 것처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진짜 어이없는 지적이라니까요. 4.4.5입? 여러분, 이재명은 당시 50.29%로 결선 없이 본선행을 치렀죠. 만약에 당대표 경선에서 과반수가 안 넘으면, 과반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1위하고 2위하고 결선을 해요. 결선을. 그래서 이때 과연 이재명이 압도적이었거든. 아니, 난 너무 어이없는 게 씨발 이재명이 무슨 50.299 이낙연이 49% 나왔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 근데 그게 아니고 이낙연하고 이재명은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났어요. 어마어마하게. 그런데 그때 우리 사람들이 관심이 뭐였냐? 과연 이재명이 한 번에 과반 넘어가지고 결선 없이 끝날 거냐? 아니면 50% 못 가고 한 49%, 48% 요 왔다 갔다 하면서 아슬아슬 했거든요. 과연 과반 못 넘어갔고 이낙연하고 1, 2위 한 번 더 할 거냐? 그랬었는데 그때 과반을 넘었죠. 넘었어요. 넘었는데 과반 넘은 걸 가지고 얘네들은 이게 4.4.5입이라는 거야. 4.4.5입. 이거 민주당이 꼼수를 해갖고 넘긴 거지, 제대로 계산했으면 50 못 넘는 건데, 당시 민주당이 이재명 결선 없이 본선에 보내려고 뭔가를 꼼수를 부려가지고 과반을 겨우 넘겼다. 지금 그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럼 그 당시 얘기 잘 모르시는 분들, 아마 우리 방송 보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대선 후보 경선 일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9월 4일 대전 충남을 시작으로 10월 10일 서울에서 마지막 경선이 있었죠. 한 달 일정에 거의 한 달 일정. 그래가지고 1주차는 충청도, 2주차는 TK 강원, 그리고 1차 선거인단들이 투표를 했고요. 3주차 호남, 4주차 제주, 불경, 인천, 그리고 2차 선거인단, 그리고 5주차 경기, 서울, 그리고 재외국민, 그리고 3차 선거인단이 투표를 했어요. 당시 후보는 몇 명이었습니까? 6명. 원래 여기에 그 이광재도 하려 그랬는데 이광재는 어떻게 했어요? 컷오프 이전에 정세균하고 단일화를 했어요. 그래서 6명이서 경선을 했는데, 경선 하다가 제일 처음에 이 6명이 끝까지 가는 게 아니잖아요. 끝까지 가는 게 아니야. 제일 처음에 누가 먼저 그만뒀냐? 3번 정세균이 그만뒀어요. 언제? 9월 13일 날. 왜 그만뒀냐면 정세균 같은 경우는 여러분 개파의 수장이에요. 개파가 있다고. 이낙연 개파 있지요. 정동원도 있고, 아니 정세균도 있어. 개파가 있는 사람들이야. 개파가 살아있는 사람들이야. 자기 개파가. 조직이. 우리가 볼 때는 우습지만 조직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추미애 조직이 없죠. 예? 추장관은 당대표도 했고, 그리고 사실은 그 뭡니까? 지난 선거 본인이 대표하면서 다 이겼고 당대표 인원을 꽉 채웠지만 조직이 없어요. 생각처럼. 정국적인 조직이 없다고. 그런데 개파의 수장도 아니야. 근데 이 중에서 이낙연하고 정세균은 개파가 있단 말이에요. 조직이 있어. 정세균이 어떻게 생각했냐?
아, 그래도 내가 조직이 있는데 1등 이재명, 2등 이낙연, 내가 3번은 하겠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9월 11일, 12일 대구 경북에서 권리당원 투표, 일반당원, 국민투표를 했는데 그리고 1차 선거인단 투표를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졌어, 추미애한테. 4등. 거기에 완전히 멘탈이 나갔죠. 그래갖고 더 이상 못하겠다 해서 그만둔 거야. 그만둔 거예요. 이때까지 보면은 언제 그만둔 거냐면은 1차 선거인단 발표 있을 때. 선거인단 발표 있을 때가 큰 선거예요. 다 하지만 12일 날 1차 선거인단, 그리고 10월 3일 날 2차 선거인단, 그리고 10월 10일 날 3차 선거인단 있을 때, 이때가 큰 선거인데 1차 때까지 버티다가 여기서 그만둔 거죠. 그럼 4일부터 12일간 뛴 거 아닙니까? 4일부터 12일간 뛰면서 당시 정세균이 얻은 득표수가 몇 표냐? 23,731표. 이거 얻었거든요. 근데 이거 얻고 이때 도저히 이제 내가 못하겠다. 내가 추미애한테 밀렸거든. 그래서 포기를 했죠. 포기를 했어. 근데 포기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포기를 하면 여러분, 우리가 득표율 이야기할 때 전체 모든 사람들이 투표한 거, 전체 투표한 거 분의 내가 얻은 거, 이게 내 득표율 아닙니까? 곱하기 100. 그렇죠. 그런데 중간에 후보가 포기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전체 투표한 수 있죠. 전체 투표한 수에서 포기한 사람이 얻은 그 수는 빼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모수가 줄어들어. 그래서 정세균의 23,731표가 그 모수에서 빠진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포기한 사람의 전체 표를 빼는 게 옳으냐 나쁘냐 그건 따질 게 아니에요. 왜냐면 2002년부터 그렇게 해왔어. 민주당이 이미 해왔어. 그게 문제가 있으면 경선 전에 말해야 돼. 어떤 후보가 사퇴하더라도 사퇴한 후보의 그 표를 전체 모수에서 빼지 말자라고 서로 합의를 보고 이거를 당원당규로 넣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 룰에. 그런데 안 그랬거든. 이거 이미 20년 동안 해오던 민주당의 전통적인 방식이에요. 갑자기 한 게 아니야. 이재명 도와주러 한 게 아니라고요. 20년간 해오던 거야. 노무현 때부터. (9월 26일) 날 김두관이 사퇴했죠. 김두관은 표가 굉장히 적어요. 김두관은 누굽니까? 정세균보다 거의 10회를 더 선거를 했지만 김두관이 얻은 총 투표수는 4,411표. 얼마 안 돼. 그래서 처음에는 정세균이 얻었던 23,000표를 뺐고요. 그리고 김두관이 그만두면서 김두관이 얻은 4,400표를 또 뺐지. 그런 상태에서 마지막까지 가갖고 경선을 치르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결국 이재명이 된 거예요. 이재명이 됐다고. 그런데 웃긴 일이 벌어지지. 이거는 아직 결론 나기 전인데 9월 30일 날 그러니까 김두관까지 사퇴해서 4,400표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전체 모수에서 없어진 다음에 갑자기 이낙연 캠프의 서른이 CBS 나와갖고 어떤 소리를 하냐? 지금 민주당의 이 선거 룰 이거 문제 많다. 아니, 선거 포기한 사람들 표를 왜 빼냐? 빼지 마라. 그 지랄을 하고 있는 거야, 갑자기.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그 규정 자체가 문제점이 있는 상황에서 그냥 그대로 진행한다면 나중에 이재명이 이기더라도 후보가 맞다 안 맞다 이렇게 나올 것 아니냐. 마치 아직 경선 안 끝났거든요. 경선 안 끝났는데
서른이 나와갖고 미리 말하고 있는 거야. 만약에 선거를 지금 바꾸지 않으면 나중에 이재명 되더라도 우리가 그거 인정 안 할 수도 있어. 좀 그지라 하고 있는 거지. 미리 떡받이 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행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그러면 경선 끝난 다음에 어떤 후보들은 경선에 불복하는 느낌이 날 수도 있는 거냐? 불복할 수도 있는 거냐? 물어보니까 서로 뭐라고 합니까?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게 말이 돼요? 씨발 개새끼들. 이 새끼들은 그래서 제가 그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경선이 시작이 됐어. 경선이 시작하고 거의 지금 한 달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한 달? 이제 10일 남았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흘러가다가는 이재명이 그냥 압도적으로 뭡니까? 과반 넘어서 그냥 본선 갈 것 같아. 결선 안 하고. 여러분 이때 이재명하고 이낙연하고 표 차이가 뭐 1, 2%가 아니에요. 20%야 20%. 이낙연은 30%대였어. 그런데 얘네들 목적은 뭐냐면 마지막까지 그냥 이재명이 과반만 못 넘게 하자. 그래서 결선으로 1대1로 붙으면 좋아질 거야. 좋아지긴 뭘 좋아져. 근데 웃긴 건 뭐냐면 룰이 이미 있어. 룰이. 이미 20년 전에 만들어진 룰을 지키고 있는 건데 갑자기 그거를 경선하고 있는데 서른 나와갖고 뭐라고 하냐? 나와서 하는 말. 아, 이 룰 좀 이상하다. 룰 바꾸고 다시 하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 이거 룰 바꿔주지 않으면, 바꿔주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가 그거 불복할 수도 있어? 그 지랄하고 있는 거야, 갑자기. 방송 나와가지고. 이게 말 됩니까? 진짜 어이가 없죠. 더 어이가 없는 건 뭔지 아세요? 나는 이낙연이가 이재명하고 붙어가지고 얻은 득표수가 뭐 비슷비슷해. 비슷비슷해갖고 너무 안타까워. 그럼 나 이해를 하겠어. 씨발. 지금 대선 때 이재명하고 윤석열하고 득표수가 진짜 박빙이냐 박빙. 전 득표수에서 25만 표 차이. 신선동이 가져간 표가 80만 표. 진짜 아까웠게 졌잖아요. 사실 이 정도 나면요, 야 제거하자. 그런 말 나와도 사실은 나올 만한 차이예요. 그냥 대선 때 이재명과 윤석열 이 표 차이가 겨우 25만 표. 사실 이건 민주당이 제거하자 해도 말할 정도로 아주 미묘한 차이라니까요. 그럼 요번에 경선에서 이재명과 이낙연이 그렇게 막 비등비등한 상대였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거를 얼마나 기가 막힌지. 자, 9월 4일 대전 충남에서 했죠. 그때 스코어 어떻게 돼요? 54%대 27%. 반, 거의 반이죠. 2대1. 세종 충북 54대 29. 1차 두개 54대 28. 26% 앞서고 있어요. 1차 두개 26%. 대구 경북에서는요. 51대 27. 강원도는요. 55대 27. 1차 선거인단 51대 31. 그래서 2차 때 누게 뭡니까? 51대 31. 20% 차이. 20% 차이. 전남 광주에서만 이낙연이 조금 이겼어요. 전남 광주에서만. 여러분, 이낙연이가 전남지사였어요. 이낙연 하면 뭐라고 합니까? 호남의 대표 정치인처럼 지랄하고 있잖아. 근데 호남에서 겨우 몇 표 차로 이겼냐? 보세요. 이재명이 49.95, 이낙연이 47.12. 이 개망신이죠. 그리고 전북에서는요. 전북에서는 이재명이 54대 38로 이겼어요. 그래서 3차 때까지 어떻게 되냐? 53대 34. 20% 앞서고 있죠. 지금 보면은 이재명이 계속 압도적으로 과반 가고 있잖아.
그리고 보세요. 제주가 갖고 56대 35, 부울경 55대 33, 인천 53대 35, 2차 선거인단 58대 33, 4차 누계 54대 33. 여러분 보세요. 4차 때까지 이게 중요해. 4차 때까지 이재명이 과반 훨씬 넘었죠. 54%, 거의 55%, 55%, 거의 55%. 그런데 이게 경기로 가면서 어떻게 되냐? 경기로 가면서 훨씬 더 앞서가죠. 59대 30. 서울에서는요, 51대 36. 대박이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진짜 이상한 일. 진짜 이상한 일. 사실 이재명이 결과적으로 이어가지고 우리가 그냥 넘어갔지만 이거는 진짜 보면 볼수록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냐면 3차 선거인단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 이재명이 7만 표, 이낙연이 15만 표가 나와요.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해요? 이건 난 진짜 이건 미스터리예요. 그래서 이때 말이 많았어요. 야, 이게 뭐야? 이거 무슨 누가 개입한 거 아니야? 이거 진짜 맞아? 어? 아니, 지금 모든 지역에서 모든 선거인단 표에서 압도적으로 이재명이 20%씩 이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지막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낙연이 이재명보다 2배 이상을 이겨. 2배 이상을. 서울에서. 그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돼요? 그래서 그때 이미 이거 가지고 야, 이거 뭐냐? 이상하다? 그랬지만 어차피 대세에는 지장이 없었고, 그리고 결국 이재명이 50.29%로 이겨가지고 넘어갔다고요. 이런 이상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압도적으로 이겼단 말이야. 압도적으로. 그리고 이게 넘은 거야. 그런데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냐면, 야, 여기서 아까 그 정세균 거 2만 몇 표였어? 2만 뭐 5천 표. 그리고 김두관 거 한 4천 표 해갖고 3만 표. 이거 빼지 않았으면은 이재명이 50.29에서 조금 떨어져가지고 49.9 몇 돼가지고 결선할 수 있었는데 이거 왜 못하게? 그 지랄하면서 얘네들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계속 불복을 하는 거야. 아니, 이낙연이가 이재명을 막 따라 붙어가지고 그게 아니고 20% 이상 압도적으로 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재명이 과반수를 훨씬 넘어서 가고 있었는데 3차 선거인단 때 사실 좀 납득할 수 없는 결과로 이낙연이 엄청 크게 이기면서 그게 좀 떨어져가지고 50점 몇 프로 된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왜 20년간 유지해오던 그 룰이 있는데 그걸 왜 그대로 지켰어? 20년간 지켜오던 그 룰을 바꿔가지고 정세균하고 김두관 표 빼지 말았어야지. 왜 뺐어? 지금 그 지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랄을. 만약에 이재명 캠프가 20년간 지켜오던 룰을 바꿔갖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했다. 그러면 4.4.5인 말아할 수 있지.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재명 대표 측은, 민주당은 더군다나 그때 여러분 성간위원장 누구였습니까? 성간위원장이 누구였냐면 이상민이야. 이상민. 지금 탈당한 이상민. 김기현 왜 나한테 불러주지 않냐 외치는 이상민. 이재명이 나한테 전화 한 번 안 했다라고 탈당한 이상민이 선거관리위원장이었어요. 그때 여러분 그래서 이재명이 이렇게 과반 넘어가지고 본선 없이 바로 본선으로 간 거에 대해서 누구도 부정을 안 했어요. 부정할 이유가 없거든. 그래서 청와대에서
바로 입장이 나왔죠. 이재명 지사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축하합니다. 당연한 거죠. 추미애 장관 마찬가지죠. 바로 이재명 대표한테 축하 이야기했고, 그리고 바로 수용했죠. 추미애, 박용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당선 축하한다. 개혁 변화 강조했습니다. 당대표 송영길, 당대표로서 이재명의 대통령 후보 확정 축하한다. 다 나왔어, 다. 문재인도. 그런데 이거를 이재명 캠프에서만 계속 거부했죠. 서론이 뭐라고 하냐? 중도 사퇴 후보 득표를 무효 처리한 당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경선 불복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당시에 나왔던 기사들 보세요. 결국 이낙연 측 무효표 처리 이의 제기 기록, 사실상 경선 불복. 이낙연 사실상 결선 불복, 무효표 이의 제기할 것. 정말 웃겨요. 무효표 이의 제기한다는 게 얼마나 웃긴 거냐면 20년간 해오던 룰인데, 그래서 결국 원래 이게 지고 나면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진 사람들이 패배를 인정하고 승복하고 축하해 주는 게 원래 관례예요. 너무 당연한 거야. 근데 이낙연 어떻게 했어요? 그날 승복 안 했어요. 승복 안 하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정리되면 말해야겠다. 개새끼. 아유 씨발. 저런 게 국회의원이고 저런 게 대한민국 총리였고 당대표였어요. 이 새끼가 지금도 나와갖고 말하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사실 불만이 있어요. 아직 이재명이 다음 선거제를 병립으로 할지 연동으로 할지 확정은 안 했지만 느낌이 계속 지금 병립으로 가는 느낌이야.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반드시 연동으로 해야 돼. 그게 맞는 거야. 그런데 이낙연 같은 새끼가 나와갖고 뭐라고 하냐면 약속은 지켜야 된다. 원칙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재명이 지금 연동으로 딱 정하지 않고 병립으로 막 가려고 하는 것 같은 걸 막 비판하고 있거든요. 원칙? 약속? 그런 새끼가 이러고 있어요? 승복도 안 하고? 당시에? 나는 그냥 정운현이나 이낙연이나 비슷하죠. 점잖은 척하고 항상 옳은 척하고 항상 바른 말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정작 지들이 그걸 지켜야 될 때는 안 지켜. 지저분한 새끼들. 이낙연 이 새끼가 승복을 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낙연 지지자들이 당사 앞에서 시위하는 거예요. 4.4 오입. 이재명 대선 주자 된 거 철회 촉구, 기자회견. 이런 미친 짓거리 하는 거죠. 이거 이낙연 옆에 있었던 서른이나 윤영찬 같은 새끼들이 막 분위기 만들었지만 이낙연이가 안 돼! 불복하면 안 돼! 이재명한테 맞아! 말았으면요 이 문제 안 커져요. 다 봉합되는 거야. 근데 이낙연 그 새끼가 결국 이렇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나와가지고 시위하고 이 지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촉발된 게 뭡니까? 정세균하고 김두관이 그만둬서 이 문제 벌어진 거잖아요. 이 두 사람이 공개적으로 이낙연을 비판했어요. 이낙연, 원칙을 지켜라. 원칙을 지켜라. 여러분 이거 내용 잘 모르는 사람들은 4.4 오입 막 그러니까 마치 이재명 캠프에서 뭔가 꼼수 부리는 것처럼. 그거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시 민주당은 원칙대로 20년간 지켜오던 원칙대로 하던 거였고, 저 이낙연 쪽에서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면서 자꾸 원칙을 어긋나는 거, 이번만 예외를 해줘, 그 지랄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세균과 김문경이 나와가지고 이낙연 원칙을 지켜라. 원칙을 지키는 일이 승리의 시작이다.
정세균이 이낙연 비판했죠. 김두관도요. 경선을 마치고 나서 룰을 문제 삼고자 하는 일은 민주당에 분란을 낳는 거다. 민주당은 이미 사퇴한 후보의 득표는 무효로 처리하기로 합의된 룰을 갖고 있었다. 정한 룰대로 계산했을 때 이재명 후보가 최종 승자로 정해진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마음이 불편하다고 해서 원칙이 훼손되는 건 아니다. 이 원칙을 훼손하는 어떤 세력도 민주당의 역사에 큰 죄를 짓게 될 것이다. 이게 맞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낙연과 그 일당 새끼들을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적이에요.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선거야, 선거. 선거. 그 선거는 룰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졌다고 그 룰 바꿔달래. 아니, 선거 전에 바꿨으면 이해를 해. 지고 났더니, 그 룰이 나를 좀 불리한 것 같아. 그 룰 바꿔갖고 다시 계산해줘. 그 지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겁니까? 개새끼 아주. 그런 짓거리를 누가 했습니까? 트럼프가 했죠. 예전에. 그러면서 그때 오바마가 뭐라고 했냐. 선거 불복, 웃어넘길 일이 아니다. 민주주의 훼손, 이적행위다. 라고 비판했거든요. 지금 당시 이낙연과 그 일당들이 하는 일이 바로 딱 이거예요. 이적행위. 웃긴 새끼들. 정운현, 윤석열 지지하면서 아까 말한 거, 이거 말한 거죠. 이재명 캠프가 사사오입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삶과 행태도 동의하기 어렵거니와 민주당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알던 민주당이 아니래. 그래서 자기는 윤석열을 도우기로 했대. 진짜 웃기죠. 지들이 뭔가 대단하게 정의로운 판단을 하면서 이런 결정하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 그런데 웃기잖아요. 민주당이 20년간 지켜오던 선거 룰을 지들이 갑자기 경선 치고 나니까 그거 바꿔서 다시 한번 계산해 주세요. 그거 안 지켜주니까 우리는 그 민주당 더 이상 예전의 민주당이 아니야. 그지를 하면서 다른 길을 가겠다는 거죠. 개새끼 아주. 진짜 웃겨 죽겠어. 이런 것들이 민주를 얘기하고 이런 새끼들이 입만 열면은 독립운동 했던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친일파 문제 얘기하고 그랬다는 게 얼마나 웃깁니까? 이 기회주의자 같은 새끼들. 자기가 한 말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후보. 이재명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의 도덕성만도 못한 후보. 부끄러움을 모르는 후보가 아무리 좋은 공약을 쏟아낸들 그 약속을 믿을 수 없습니다. 덜 익은 사과는 익혀서 먹을 수 있지만 썩은 사과는 먹을 수 없습니다. 혹자가 말했듯이 저는 예측 불가능한 괴물 대통령보다 차라리 식물 대통령이 낫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을 지지하겠다는 거야. 너무 역겹죠. 자기가 한 말을 이재명이 손바닥 뒤집었대. 보통 사람의 도덕성만도 없대. 부끄러움을 모르는 후보래요. 그 약속을 믿을 수가 없대요. 지금 그런 짓을 누가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짓을 이낙연과 그 일당들, 정운현이 네가 하고 있는 거야. 비열한 새끼들아. 근데 이 정운현 씨가 참 웃긴 사람이에요.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글이 올라왔어. 이 사람은 이제 국민의힘 쪽으로, 저 보수 쪽으로 변절해서 넘어간 거거든요. 야, 그런데 아주 웃긴 얘기가 나와요. 지금 채팅창에서 뭔가 아주 시끄러운 말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제가 내용을 못 봐가지고 여러분 방송에 좀 집중을 해 주십시오. 페이스북에 뭐라고 썼냐면 이제는 윤석열 빨아주다가 이제는 또 이제 한동훈 쪽으로 붙었나 봐요. 한동훈 관련된 책 나온 거 있죠. 그때 제가 한번 소개했죠. 73년생 한동훈. 웃겨 죽겠어. 그 책을 딱 이렇게 올려놓으면서 작년에 지가 책을 펴낸 출판사에서
이 신간 보내왔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진영을 떠나 일단은 뉴스의 인물이니 짬이 나는 대로 차분하게 읽어볼 참이다. 이거 보고 아주 오바이트가 쏟았어. 오바이트가. 왜냐? 진영을 떠나? 아니 정우현 씨가 아직도 지가 진보 진영인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가 이미 진보를 버리고 윤석열한테 기어 들어갔잖아. 근데 뭐 진영을 떠나? 너희 진영인데. 근데 그 얘기 해주고 싶어요. 정우현 씨, 당신은 더 이상 이쪽 진영이 아니야. 당신은 이제 이쪽 진영이야. 그러니까 진영을 떠나지 마. 어차피 너희 진영 책이야. 그 얘기 하나 해주고 싶고요. 두 번째, 본인이 이렇게 변절해가지고 배신해서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처음에는 몰랐다고 쳐. 근데 지금 1년 8개월 지났거든요. 지났을 때 사실은 이 정우현 씨가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인간이라면 지금이라도 사과해야 돼요. 내가 그 당시엔 몰랐다. 내가 그 당시에는 이재명이 너무 싫었고 윤석열이 정치도 안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나마 나름대로 알려주면 제대로 할 줄 알았다. 왜냐면 본인이 뭐라고 했냐면 이랬어요. 지가 지 입으로 이렇게 얘기했어. 지가 지 입으로 뭐라고 얘기했냐? 어딨어? 저는 윤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보태겠다. 보수 성향의 윤 후보에게 진보적 가치를 많이 충전해 주겠다 그랬거든요. 지가 만만히 본 거지. 윤석열이 아무리 머리가 비어 있고 보수라지만 내가 가서 잘 가르칠게. 그 지랄 했거든요. 나 묻고 싶어요. 그래서 정우현한테 그래서 정우현 씨 지금 윤석열이 잘하고 있어? 응? 당신이 평가할 때 윤석열이 하고 있는 건 지금 몇 점이야? 괜찮아? 그러면 지가 인간이면은 윤석열에 대해서 진짜로 내가 잘못했구나 반성이 된다면 이따위 씨발 쓰레기책을 홍보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거는 지가 뭐 차분하게 읽어보겠다고 하는 건데 지금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윤석열 한때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또 한동훈한테 기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우현은 기회주의자라는 거예요. 나쁜 새끼. 그냥 윤석열 할 때 처음 할 때는 뭐 그러려니 할 수 있어. 실수. 근데 윤석열 하고 봤잖아. 그러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지가 이재명한테 뭐 도덕성이라든가 거짓말한다 실망해서 윤석열한테 갔다며. 그럼 그런 기준으로 윤석열을 비판해야 될 거 아니야. 비판하고 있어? 씨발. 응? 이재명이 기본적인 사람들만큼도 도덕성이 안 되고 자기가 한 말을 손바닥으로 뒤집은 다음에 그게 싫어갖고 떠나간다며. 그러면 그런 잣대로 지금 윤석열을 비판하고 있냐고 네가. 씨발 개새끼들 아주 앞뒤가 안 맞아요. 사람 같지 않은 새끼들 아주. 사람 같지 않지요. 아니 이상민 같은 새끼들 민주당한테 실망해갖고 국민의힘을 가? 씨발. 나는 민주당이 싫어갖고 국민의힘 간 새끼들 있죠. 그 새끼들 묻고 싶어요. 이재명 민주당이 싫었던 이유가 있잖아. 이유가 그 기준이 있잖아. 그 기준으로 그러면 국민의힘을 보니까 국민의힘은 충족이 돼? 이게 말이 돼? 이 씨발. 아유 씨. 나 진짜 크리스마스 욕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인데 제가 이렇게 욕을 하니까 좀 분노가 나네요. 정말 나쁜 새끼죠.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야. 그래놓고 이낙연 지난 22일 날 방송 나와갖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추잡한 새끼죠. 어제 방송에서 했죠. DJ를 막 언급해. DJ를. 김대중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김대중도 당대표 사퇴를 했는데 왜 이재명은 선거 불리한데 사퇴 안 하냐. 그 지랄 하고 있는 거죠.
정말 이 거지 같은 새끼. 임종석 뭐랍니까? 통합형 비대위 공감한대. 이재명 없는 총선 안 되지만 혼자서도 안 된대. 이게 무슨 개소리야. 통합형 비대위? 근데 비슷한 말도 누가 합니까? 전해철. 신났어. 이낙연이 배려 없는 당한테 서운함을 느끼고 있대. 지도부 통합 노력이 미흡하대. 아니 이낙연을 왜 배려해야 돼? 이게 엄청 무서운 얘기예요. 전해철이가 그래요. 왜 민주당이 한마디로 이재명이죠. 왜 이재명이 이낙연을 배려하지 않니? 배려? 무슨 배려? 무슨 배려를 해야 되는데요? 내가 듣기에는 아니 좀 나눠 먹어야지. 공천 좀 나눠 먹자. 그 얘기죠. 개새끼. 개파 수상들끼리 좀 나눠 먹자.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이 더러운 새끼들 아주. 아주 암담해요. 그러니까 이낙연과 그 주변 새끼들 하는 거 보면요. 이게 다 반민주적인 짓들이니까요. 아니 정당하게 당대표가 됐고 그렇죠. 절차를 다 지켜서 당대표가 됐고 선거에서 압승을 했고 민주당 지지율이 지금 변함이 없고 국민의힘은 지금 막 위기라고요. 위기. 막 위기여서 막 죽으려 그래. 근데 국민의힘이 위기여서 죽으려고 한다는 거는 민주당한테는 좋은 거 아니야. 그 다음 총선 때 민주당이 막 압승한다. 이런 분위기거든. 그래서 지금 막 말을 조심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왜 비대위를? 민주당한테 무슨 비상한 일이 벌어져야 비대위를 만드는 거지. 왜 민주당한테 비대위를 만들려고 해? 민주당에 무슨 일이 있어? 국민의힘은 비대위가 필요하지. 엉망이니까. 근데 민주당이 왜 비대위가 필요해? 민주당은 너무 지금 잘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이 잘 되고 있는 민주당을 흔들어 갖고 비상한 일이 벌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새끼들이 자꾸 비대위를 만들자고 하고 있는 거예요. 웃긴 새끼들. 내가 사실 너무 이상했어. 방송을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요 며칠 지금 비슷한 주제를 하고 있는데 너무 이상했거든요. 이해가 안 돼. 이재명을 왜 그만두라고 하는 거야? 지금 선거도 이겼고 분위기도 좋고 다음 총선 압승한다고 하는데 이런 분위기에서 그만두라는 경우가 말이 안 되잖아요. 지지율이 빠지거나 선거 지면 이해가 되는데. 근데 내가 갑자기 그게 아니구나.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선거 져갖고 그만둘 수도 있지만 다음 총선에 압승할 가능성이 너무 높으니까 그래서 그만두게 하려는 거구나. 왜? 해먹을 게 많잖아요. 욕심이 나는 거지. 다음 총선에서 진짜 크게 무리가 없는 이상 지역구에서만 160석 이상은 무조건 가져오거든요. 내가 볼 땐 최소야, 최소. 범진보하면 200석. 가능해. 꿈이 아니야. 그러니 얼마나 해먹을 게 많아. 해먹을 게 많으니까 뺏고 싶은 거지. 혹은 날아먹고 싶은 거지. 개새끼들. 이 빈대 같은 새끼들 진짜. 이 빈대죠 빈대. 정말 돌아버리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재명 대표, 이재명 지도부한테 사실은 제가 비판적으로 한마디를 꼭 해야 되겠어요. 지금 이재명 지도부가 엄청 조심조심 하고 있거든요. 정말 조심조심. 근데 이렇게 조심조심 하다가 오히려 진짜 저 국민의힘이 밀어붙이는 거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어요. 당할 수 있어. 그래서 정신 차리고 강하게 대응할 거는 강하게 대응하고 해야 돼요. 혹시라도 28일 날 김건희 특검 관련해가지고 그런 걸로 쓸데없는 무슨 딜을 한다. 그런 시간 끝나는 겁니다. 사실은 한동훈 새끼도 지난 10월 그때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됐을 때 그때 탄핵시켜버렸으면 얼마나 좋아.
해야 할 일을 그때 안 하면 기회를 놓치는 거고요. 놓치는 건 끝이 아니야. 놓친 다음에는 반드시 역풍이 있습니다. 역습이 있어. 반민특위가 실패한 다음에 친일파들이 그냥 살아난 걸로 끝난 게 아니죠. 살아나서 뭐 했습니까? 뭐 했어요? 반민특위, 독립운동가들, 한국전쟁을 딱 전후로 해갖고 다 죽여버렸어요. 제대로 청산을 안 하면 역으로 우리가 수청을 당해요. 이게 지난 역사야, 우리의. 그냥 쟤들 처벌 못하면 같이 사는 게 아니야. 역으로 수청을 당한다니까? 그래서 좀 민주당 그 지도부가 정신을 좀 차리고 목소리 내고 싸울 때는 강하게 싸워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싶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을 만나면 안 돼요. 만날 이유가 없어. 만나려면은 야, 너 지금 윤석열 아바타로 왔는데 그리고 지금 이 국민의힘에서 당대표 쫓아내고 이렇게 반민주적으로 반헌법적으로 지금 장악하는 거 이거 우리 수용할 수 없다. 만나고 싶어? 지금 윤석열이 그랬지요. 이재명을 안 만났어. 한 번도. 피의자라고 안 만났어. 그럼 이재명도 얘기를 해야 돼요. 나 만나고 싶으면 지금 너희 김건희 특검 이거 수용해라. 김건희 특검 확실하게 수용하고 이태원 그 뭡니까? 이태원 그 특별법 찬성해라. 그렇게 조건을 달아야죠. 그리고 나서 만나는 거예요. 이거 할 거야? 하기 싫으면 오지도 마. 만나줄 필요가 없어. 사실 이재명 그 대표가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축하한다 이렇게 메시지 내는 것도 저는 이거 문제 있다 생각해요. 이거 낼 필요가 없어. 그런 거 굳이. 지금은 이렇게 막 착한 척하고 그게 아니에요. 포용이 아니야. 선거 총선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6개월이 뭐야? 5개월 남았어. 5개월. 아, 5개월도 안 남았네. 4개월. 4개월 남았어. 4개월.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윤석열에 대한 심판 이걸로 그냥 밀고 나가야 돼요. 한동훈은 윤석열 아바타 그걸 딱 모르고 나가야 되는 거야. 그냥 엉성하게 또 만나고 대화하고 뭐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병리평 돌아가면 안 된다. 지금 우리 방송에서도 여러분들이 뭐 병리평 주장하는 분 계시는 것 같은데 병리평 가는 거는 민주당한테 백해 무익합니다. 제가 그냥 뭐 약속은 무조건 지켜야지.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건데 병리평은 약속도 약속이지만 민주당한테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한테 앞으로 대선 후보 되고 대선을 해야 되는데 대선을 하면 이재명 가는 길에 끊임없이 주홍 글씨로 이재명은 거짓말했어. 이것도 계속 붙여주는 거거든. 왜 그렇게 해?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하루빨리 나와가지고 우리는 연동형으로 간다. 선거법 합의했던 내용들, 내가 약속했던 이야기들, 내가 연동형 강조한다고 했는데 그 길로 가야 된다. 그 주장을 본인이 정확하게 말을 해야 돼. 아직 정확하게 말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입장을 정확하게 말해야 돼요. 말해야지 지지자들도 계속 병립이냐 연동이냐 막 싸우고 있고 지금 막 이 민주지정의 스피커도 나뉘어가지고 막 연동이 맞다 병립이 맞다 하면서 막 지랄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나와갖고 정확하게 민주당은 이 길로 간다라고 딱 못을 박아줘야지 더 이상 이게 안 일어나요. 근데 아직까지도 우유부단해 막. 이렇게 우유부단 할 게 아니죠. 총선이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좀 정확하게 하자.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병립은 아니다. 연동하게 맞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오늘 마지막 이슈였습니다. 오늘 좀 길게 했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뒤에 보니까 김은준이 님이 연동형을 제가 주장하는 이유. 그걸 또 말해야 돼요. 그냥 앞에 방송을 봐주시면 안 될까요? 그 얘기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그 얘기를 또 해야 돼.
나중에 한번 더 할게요. 예. 연동형 왜 해야 되는지는 너무 많이 얘기를 했어요. 너무 많이. 아마 우리 김은주 님이 저희 방송에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또 물으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말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연동형 왜 해야 되냐? 민주당이 지역구만으로도 과반수 훨씬 이상을 먹을 수 있거든요. 굳이 병립으로 가갖고 비례 의석 몇 개 더 가져올 필요가 없어. 연동형 가갖고 민주당은 그렇다고 해서 이 뭡니까? 이 비례를 포기하다는 게 아니에요. 선거연합에 같이 들어가서 민주당이 뒤에 의석수를 갖고 오는 거야. 아까 예를 들어서 개혁진보정당 있잖아요. 그런 정당과 함께 해. 그래서 앞에 한 15번까지는 너희 줘. 그래서 대신 15번 이후는 민주당에서 추천한 사람들 넣을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민주당이 한 10명은 가져올 수, 10명. 10명.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럼 된 거지. 그래서 연립형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인드는 뭐냐면, 만약에 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이 못 넘으면 절대 주장 안 하죠. 근데 민주당은 지역구에서만 160, 170 충분히 가능하고, 그리고 연동을 해갖고 거기서 비례대표 한 7, 8명 데려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범진보 진영으로 200석 갖고 가는 거, 그게 목표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절대로 위성 만들면 안 된다, 그것도 아니고 비례대표 절대 내면 안 된다, 그거 아닙니다. 물론 민주당이 안 내지. 그러나 더불어시민당 같은 형태로 이 진보연합정당에 같이 해갖고 이 의석을 갖고 오면 돼요. 그런 건 익숙해가 되지. 그것도 안 하면 안 되지. 그런데 이게 그거지. 병립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꾸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는 게 있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거짓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역구 의석수가 120석 동률일 때 전제로 해갖고 계산하고 있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어떻게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겨우 120석입니까? 그게 말이 돼? 지금도 민주당 지역구 의석수가 163석인가? 4석인데 국민의힘한테 지역구를 40석 뺏긴다는 뜻이야? 말도 안 되는 거죠. 첫 번째 거짓말이 그거고, 두 번째 거짓말은요, 민주당이 만약에 연동형 해가지고 연동형을 만들어가지고 위성을 안 만들어. 근데 국민의힘은 위성 만들어. 그러면은 민주당을 안 만드니까 20석 마이너스, 국민의힘은 만드니까 플러스 20석. 결국 국민의힘이 40석 먹고 들어가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짓말. 씨발. 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냐? 국민의힘이 20석 먹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왜 아니냐? 국민의힘은 비례에서 워낙 지역구가 작기 때문에 위성을 만들건 만들지 않건 어차피 비례에서 의석수 20석이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사실은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국민의힘은 위성을 만들건 만들지 않건 의석수가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이 35%에서 40%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지역구에서 몇 석 가져오는데요? 몇 석 가져올까요? 아주 많아봤자 83석이야. 83석. 그러면 정당 지지율 35%면 105석까지는 가져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의석수가 겨우 83석이면은 위성 안 만들어도 돼. 그냥 지들 국민의힘 이름으로 비례 내도 20석은 가져와요. 그러니까 마치 국민의힘이 얻을 수 없는 거를 더 가져오는 것처럼, 그거 아니라고요. 어차피 가져갈 의석수인 거야. 그거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거짓말이 많아요. 좀 믿어보세요, 좀. 우기지 마시고. 근데 더 중요한 건 빨리 이재명 지도부가 결정을 해야 돼요. 결정 안 하니까 자꾸 지지자 간에도 막 싸움이 나고, 막 유튜버들 중에서 막 서로 욕하고 막 그러잖아. 빨리 하나로 정해야 되거든. 근데 민주당을 위해서, 다음 대선을 위해서, 이재명을 위해서 병립으로 가는 건 아무 도움도 안 돼. 의석수 안 늘어나. 솔직히 말하면요, 늘어나. 몇 석? 5석 정도. 5석.
그깟 거 늘어나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무모한 짓을 합니까? 근데 그거 늘어남으로써 다른 지역구의 선거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런 걸 다 감안을 해야지. 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당 단독으로 200석은 못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범진보라 해갖고 200석 하자라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민주당 단독으로는 과반수 200석 못 넘어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 중요한 광고를 안 했네요. 우리 곱창김. 곱창김 광고를 해야죠. 어딨냐. 우리 장달수표 곱창김. 여러분, 이 곱창김 사무리에서 지금 3년째 광고하고 있는 건데, 정말, 설명이 필요 없는 최고의 곱창김입니다. 이거, 인공 감미제가 전혀 들어가지 있지 않고 100% 유기농 곱창김이죠. 하나로마트에서 지금 판매하는 건데 그거에 40% 할인한 가격으로 팔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요. 한 속에 29,000원, 두 속에 55,000원입니다. 여러분들 010-5838-645로 전화하셔가지고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다시 말씀해 드리지만 우리 송목님께서 그 송년회 하라고 그 후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후원금으로 송년회는 이미 끝났고 대신에 그 영화제 하려고 그래요. 우리 후원금 보내주신 송목님 이름 따갖고 송목영화제. 그래서 요번에 영화 좋은 게 나왔잖아, 노량이. 그래서 이거를 우리 총선 압승 기원 영화제를 하려고 합니다. 요번 주에 올 거거든요. 그래서 영화 함께 보실 분들은 문자 주세요, 문자. 문자 주셔가지고 혼자 오시는지 아니면 한 명 같이 오시는지 문자 주시면 저희가 표를 다 구매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010-7184-4514로 문자 주시고 영화는 이번 주 토요일 11시에 강병 CGV에서 봅니다. 11시에 시작이니까 좀 일찍 오셔야 돼요. 그래서 영화 본 다음에는 같이 영화 보고 간단한 식사하고 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저희 아카데미 오셔갖고 같이 차도 마시고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비용은 일체 안 들어. 모든 비용은 우리 송목님이 보내신 그 후원금으로 다 할 거니까 여러분들 신청해 주십시오. 근데 무한정 안 되고요. 지금 우선은 15명, 선착순 15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5명에서 20명 정도. 그러니까 우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보시고 매우 부족한 방송이지만 사물이 앞으로 더 열심히 응원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과 함께 시청료, 자발적 시청료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자발적 신청료고요. 다 아시겠지만 내일 드디어 사물이 연속방송 91차 들어갑니다. 사물이 100일 연속방송 하고 있는데요. 1월 4일 날이 100일 날입니다. 사물이가 그날까지 한 번도 안 쉬고 100일을 채우면 지금 방송에 들어와 계시는 500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어디야, 여기 덕유PC에 500분 계시고요. 그리고 사물이 라이브에 240분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예외 없이 무조건 부끄럽습니다. 1,000원씩 시청료를 보내주시면 사물이가 큰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자발적 시청료 보내주시면 감사하고 안 보내주셔도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100일 사물이가 연속 100일 방송을 채우는 날 모든 우리 312 군단 18만 4천 명이 1,000원씩 보내주시리라 믿습니다. 막 가슴이 뛰어. 야, 그러면 이게 얼마야? 18만 명이면 1억 8천.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막 가슴이 뛰어. 내년 1월 4일 날 우리 18만 명이 1,000원씩 보내갖고 1억 8천이 통장에 들어온다는 생각을 하니까 막 머리가 막 갑자기 아파집니다.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안녕히 주무시고 우리는 내일 연속 91차 사물이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